법률 관계를 싹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교재 584쪽이죠.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죠. 실무 과목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약정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예요. 이건 제외됩니다. 그럼 아직 민사특별법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부 안 했죠, 아직? 가담법은 했어요? 아, 조금 했습니까? 그럼 양도담보가 뭔지 아시네? 속으로 지금 그랬죠. 이놈아 한 번 듣고 어디가 어떻게 다 알아. 응?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도담보가 이거죠. 자,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을 잡으면 되죠. 근데 이자가 못 믿을 자야. 그러니까 1억 빌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갑이. 야, 네 갖고 있는 부동산 나한테 넘겨.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갑한테 넘긴다. 이걸 뭐라고요? 양도담보. 그럼 넘길 때 매매 형식으로 넘기잖아요. 이걸 매도담보라고 해요. 매도담보. 이거를. 자, 그래서 양도담보는 협의의 양도담보와 이제 매도담보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채무변제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를 채권자 앞으로 넘긴다. 이걸 양도담보. 그럼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해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주택을 이전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자가 장난칠 수 있죠. 그래서 가담법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청산을 하게 돼 있죠. 반드시. 자, 그러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일단 첫 번째 제외인데 그럼 보세요. 등기 명의인은 갑 앞으로 돼 있죠. 근데 실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제외시키겠다. 왜? 채무변제 담보할 목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이전께 하면서 이때는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 있죠.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 줘야 돼요. 이걸 내야 됩니다. 그래야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저거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내면 명의신탁으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일단 제외. 단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할 것. 이게 첫 번째 제외됐고, 다음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 이건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상호명의신탁을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2분의 1을 딱 나눠가지고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토지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려면 원래 분필을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끼리인데 돈 들어가면서 측량해갖고 무슨 불필하냐. 너 그쪽 쓰고 나 이쪽 쓸게. 이게. 그래가지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공유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공유라는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공유 성질이에요. 근데 실질 소유권은 대내적으로 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 신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이 맞죠. 그러니까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명의 신탁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요.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게 상호명의 신탁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 부르고 이걸 판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법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상호명의 신탁인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의 구분 소유를 확정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로서 이건 명의신탁에서 제외시켰다. 전체를 보면 이들이 소유자가 맞거든요. 실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디서 있냐면요. 이거죠. 다가구 주택 아시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이건데 이게 19세대까지 다가구 주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갖고 이게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는 거래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과을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 절친이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1호 라인은 내가 가질게. 2호 라인은 네가 가져. 그래갖고 반반씩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이렇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구분등기 해줘야 되잖아 원래.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그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등기합니다. 이게 구분소유자 공유등기 아니에요. 맞죠? 상호명의신탁이에요. 이것도 전체를 보면 소유자가 갑과 을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민법 시간 공부하는데 그거예요. 이건 실질이 공유예요 아니에요? 실질이 공유가 아니에요. 무늬만 또 공유예요 이거. 그러면 요때 요 을이나 갑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무늬만 공유라니까요. 무늬만? 그러면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장난 같지만 그러면 이거 분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지분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할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법률 관계는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호명의 신탁 제외됐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고 신탁법이 있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어요. 요즘 부동산 신탁 많죠. 그래갖고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돼 있다. 그럼 이건 법이 허용했으니까 명의신탁 제외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처럼 보이지만 제외되는 거 세 가지 봤고 이제 그 밑에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이 특례는 3명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에 대한 특례,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따져볼까요? 자, 처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그 누구가 누군지 알죠? 예. 처가 돈이 엄청 많아. 어쨌든 저기 뭐 용산 어디에 사시고 계시다며. 어쨌든 그래가지고 처가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에요. 또 종중 있죠. 종중은 문중을 얘기하면 돼요. 제가 청주 한가인데 그럼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한다. 그럼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문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근데 등기 능력은 있어요.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문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문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문중원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명의신탁이지. 맞습니까? 나아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조직이 있는데 신천지교회 예를 들죠. 대구 신천지교회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그 신천지교회 본원이 어디 있냐면 과천에 있어요. 그러면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고 본원의 명의인 과천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명의 신탁이죠. 맞죠? 근데 실명법이 95년도 시행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처가 취득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남편이 취득하면서 처 명의로, 그 다음에 종중이 취득하면서 종중원 중에 1인, 제3자의 명의로 등기했다.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무효화시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특례를 두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그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이건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겠지만 고래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 조세 포탈은 세금 포탈이죠 이거. 그 다음에 강제집행의 면탈. 그러니까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거죠.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약정 등기 무효라는 그 효력 규정이 있죠.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벌이 있어요. 제재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겠다. 처벌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특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들님이 비기 싫어서.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처가 혼자 남아갖고 아들내미가 사업한다 시고 다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넘겨놓는 거야. 이거를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죠. 그러면 등기 약정 무효라는 효력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그 등기 유효란 얘기죠. 유효입니다. 그다음에 처벌에 관한 사항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례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 규정은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합니다. 야는 처음부터 명신탁이 아니에요. 구분 수요자 공의 등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무효가 처음부터 명신탁 약정이 아니죠. 근데 남편이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근데 원래는 명신탁이 맞죠, 이거는. 명신탁이 맞는데 다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구조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얘는 명신탁이 맞는데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다면 봐줄 뿐이고 얘는 처음부터 명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들려요? 같죠. 결론은 같죠. 이거 구분 수요자의 공의 등기했거든요.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처가 취득하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했어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 등기도 유효. 그러니까 상호명신탁과 특례가 적용된 경우 있죠. 이것을 학자들은 유효한 명신탁이라 불러요. 명신탁이 유효한 겁니다. 이게 결론은 둘이 같죠. 이게. 그래서 이 유효한 명신탁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18회 때 물어봤어요. 그럼 유효한 명신탁은 간단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다? 신탁자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예요. 이게 유효한 명신탁이라고 해요. 맞죠? 그럼 제3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때는 수탁자가 해야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명신탁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남편이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처가 남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밥 먹는 것도 배기 싫어졌어. 밥 먹는 것도 배기 싫어지면 이제 더 이상 못 산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하고 내 앞으로 돌려. 그럴 수 있겠죠. 그때 검인 받아야 되지. 아까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검인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전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검인 받아야 되면 세금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특례였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게 보세요. 손님한테 법률 관계를 설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친구 둘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다 가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근데 이거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거 구분 등기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약정서 맺고 둘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 등기 하세요. 그죠? 불법 아니잖아. 그다음에 남편이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저 앞으로 해두고 싶은데 어떠냐? 조세 포탈의 목적이었으면 괜찮습니다. 상담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재가 또 중요하죠. 우리는 실무니까. 이거 타임이어로 등기하면 5년 징역가십니다.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재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 제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588조, 588이네. 왜 웃어요? 588을 안다는 얘기네? 다 없어졌거든요, 그거. 자, 그래서 그 위반 시에 제재 등이 있는데 588 알아? 모르지?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 몰라도 돼, 그거.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588 앞에서 다녔지. 자, 그럼 위반 시에 제재인데 일단은 형사처벌부터 먼저 나왔는데 과징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과징금. 우리가 그 뉴스에서 과징금을 가끔 들어보는데요. 원래 과징금은 형사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원래 취지가 그거예요.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이게 과징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들 과징금 받는 경우 가끔 나오는데 서로 담합행위했죠. 그럼 대표적으로 과징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 제도다. 그러면 이제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최고 3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30% 범위 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나가요. 과징금은.
그래갖고 위반 기간, 그다음에 부동산 평가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으니까 최고가 30%예요. 자, 그럼 과징금 나갔어요. 그럼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명신탁자, 명의를 빌린 자, 그다음에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 서면 안 내면 이거 그대로 명의신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 서면 미제출 채권자와 채무자, 그다음에 장기 미등기자는 3년 동안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로 그랬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명의신탁자가 과징금 최고 30%, 요걸 기억해 두시고, 과징금 나갔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를 돌려야 되겠죠. 등기를 돌렸는데 안 돌렸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먼저 보는데 거기 589쪽에 맨 밑에 있죠. 그럼 과징금 부과가 됐는데 이 부과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갑니다. 10%, 이건 확정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이행강제금이죠. 자, 1차 이행강제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1년 내 등기를 안 돌립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2차 이행강제금 나왔는데 2차 이행강제금은 20%예요. 이거는. 그러면요, 명의신탁자가 과징금 이행강제금까지 해서 끝까지 맞았다. 끝까지 맞아버리면 최고 부동산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죠. 과징금이 최고 몇 프로? 30%고,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은 10%, 2차는 20% 이렇게 되니까 최고 60%까지 맞을 수 있어요. 이와 동시에 형사처벌도 나갑니다. 형사처벌은 아까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5인은 3일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5인은 명신탁자, 그다음에 3일은 수탁자, 명의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는 실무니까 제재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인은 3일 간다. 5인은 신탁자, 그다음에 3일은 수탁자. 이때 명의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들은 전부 다 5년 2억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재, 과징금, 이행강제금, 요거 형사처벌 세 가지 이제 다 기억할 건데, 감을 일단 잡으면 신탁자는요 이 세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까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신탁자는. 근데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는 형사처벌 대상만 되고 있죠. 3일로만 처벌해요. 3일로만. 됐죠? 요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차츰 이제 기억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실명법이었고, 그럼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판례 도단과 이런 것들을 다시 곁들여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갑니다. 주임법.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왔는데, 자, 이제 역시 또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니까 이제 판례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론 공부하시고, 저는 주임법 조문을 위주로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판례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재 지금 2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례가 다 실려 있죠? 중간중간 실려 있잖아요. 요약집에도 지금 2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례를 전부 다 실어놨으니까 2차 하시는 분들은 기억만 살려두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쪽에서 판례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1981년도 제정 시행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했어요. 1981년도. 그죠? 우리 현대사에 있어갖고 이 80년대 이때가 아주 격동기였죠. 79년도 10월 26일 날 뭔 일이 있었어요? 79년도 10월 26일. 11.6 사태 있었잖아요. 뭘 도리도리야. 11.6이지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삼청동에서 안가에서 시바스 리갈 드시다가 총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그 양반이 시바스 리갈을 좋아했대. 굉장히 좋아했대. 시바스 리갈. 시바스 리갈 알아? 그건 알아? 아는구나. 그것을 엄청 즐겨했다는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1.6이었죠. 같은 해 79년도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9.4.3 병력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넘었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게 12.12죠. 군사 쿠데타. 그게 79년도였어요. 다음에 80년 5월 18일 날 뭔 일이 있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제 80년 5.18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81년도 뭔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센스가 아주 좋네.
주임법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 법의 탄생 배경,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세요? 전두환이가 유혈 사태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쿠데타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지. 그래갖고 이 법의 탄생을 보게 되는데 세계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에요. 채권이면서 임차권이 채권이면서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촛불 집회 일어나고 난리 날걸? 전두환이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전두환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고 임차인한테는 이런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 극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을 갖다가 이건 완전 공상납법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이거는. 막 그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법에 위반된 그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주임법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적용 범위, 우리 실무 과목이니까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는데 이게 우리 교재가 지금 주거용 건물의 적용,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 그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뭐 미등기 전세도 적용, 일시상 임대차에 미적용 막 이래놨는데 어쨌든 뭐 상세히 써 있는데 자, 쭉 보시죠. 이거는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이거는 일단은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만약에 상가였다. 근데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쓴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어요. 대신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일부를 주거 외로 써도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거 불법 건축물이든 무허 건축물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의 보호를 임차인은 받습니다. 그럼 미등기 전세라는 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게 전세금만 주고 들어가는 거죠. 월세가 없는 거. 그리고 전세권에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세권 등기를 안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세. 이걸 다른 말로 물권인 전세권과 대비해서 채권적 전세라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채권적 전세도 적용이 됩니다. 월세 없는 거 이게 전세예요. 이게.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럼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지금 594쪽에 있죠? 찾았어요? 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적용 없어요. 일시사용 주택임대차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민박, 콘도.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죠.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뭐 인적 범위에 써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법인이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안 하게요? 안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법인이었다.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다만 꼭 주의할 점이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LH공사 있죠. 거기 중간에 박스 쳐져 있네. 이게 우리 한국토지특공사 있죠. 여기가 주택을 임차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호받고요. 임차인으로서.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있죠. 여기도 일단은 보호를 받고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럼 역시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인은 적용이 돼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LH공사가요. 주택을 임차해갖고 다시 우리 서민들한테 세를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LH공사는 보호받아요. 임차인으로서. 또 우리 지방공사가 LH공사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공사인데 우리 GH공사, 우리 경기 도시개발공사죠. 그런데
뭐 지방공사가 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해 갖고 다시 세를 놓는다. 그러면 지방공사는 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얘기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그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요. 업종별로 매출액 그다음에 직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 중소기업이었다면 그 중소기업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해요. 그래갖고 그 직원, 중소기업이 지정한 직원이 그 주택에 입주와 주민을 했죠. 그럼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습니다.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역시 이제 보호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은 보호된다. 그럼 대기업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 세 개의 법인은 적용이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세 개의 법이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는 사무실에서 전화 왔거든요. 중소기업 대표자가 와가지고 지가 들어갈 살 집을 중소기업 명의로 임차하겠대. 그래갖고 이거 보호가 되느냐 하고 나한테 문의가 왔어요. 보호가 되느냐? 내가 뭐라 할게요? 응? 나도 몰라 그랬습니다. 나도 몰라. 이게. 근데 법문의 표현은 분명히 직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대표자는 직원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또 묻는 거야. 그럼 이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모르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나도.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자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몰라 그랬지만 방안을 제시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 난 선생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해주기를 비서 있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비서 있대. 그럼 비서가 전입하고 지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 대신 같이 살면 절대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외국인, 당연히 임차인이면 보호가 됩니다. 외국인한테도 보호가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우리 실무니까 적용 범위 일단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보호가 나오고 있는데 존속기간은 상식적으로 많이 아셔요. 최단기간 보호하고 있죠. 몇 년? 2년. 그러니까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 안 정했어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을 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바로 최단기간 보호예요. 이게.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갖고 1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1년으로 계약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랬거든요. 내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한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우리 아들한테 집을 줘야 된다. 그러니 1년 뒤엔 벼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년 계약.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합니다.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인지 임차인이 구분한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살다가 나 나갈래.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살아보니까 좋거든.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1년 더 살래. 그럼 2년 다시 보장해야 돼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2년 나 살래. 그러면 그냥 보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게 지금 교재 594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 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월세가 있었거든요. 그럼 월세 지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란 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자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의 법정갱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 계약의 원래 법문의 표현은 묵시행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문의 표현은 묵시행신으로 되어 있는 묵시행신인데 묵시란 말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요걸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묵시갱신과 법정갱신은 같은 표현인데 자
우리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예요.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3천만 원 보증금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되기 2달 전이에요. 2달 전까지 나 나갈래 이런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이게 그럼 둘 다 지금 2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여기서도 막 가로넣게 냅니다. 그러니까 숫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요. 계약 만료 한 달 전, 한 달을 딱 남겨놓고 야 보증금 3천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당한 거절 통지가 아니에요. 2달 전까지 해야 됩니다. 2달 전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갱신된 임대차로 어떻게 되냐면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동일 조건 대임대차 간주가 된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 월세 보증금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이거 월세 증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존속기간만 2년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속 2년씩 갱신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나 나갈래.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묵시갱신이 됐어요. 임차인이 살다가 한 6개월 살다가 나 나갈래. 그럼 통지해버리면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네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현재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익의 차임액 연체했다는 게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횟수로 2번 연체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어요. 이거 이익의 차임 연체 아니에요? 아니죠. 200만 원 돼야 되죠. 그래야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 규정인데 손님이 가끔 그런 전화 옵니다. 임대인이 전화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돼가는데 이거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이거 쓰라게 해야 돼요? 쓰지 말라고 해요? 쓰라게 해야 되지. 함부로 계약하지 못하게. 맞죠? 근데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가야죠. 나가고 싶을 때 계약 해지 통지하고 나가버리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다. 물론 이 법이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묵시갱신 이해를 꼭 해두시고 다음 이제 갱신 요건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뭐 계약갱신 청구권 막 이렇게도 부르는데 갱신 요구권이에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거든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입니다. 이것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해요. 갱신해달라고.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그 정당한 사유가 9가지가 있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연체한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연체가 없다. 근데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래갖고 거기 지금 박스 딱 처리가 돼 있는데 596쪽이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임대인 임차인한테 제공을 했어요. 나아가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
이거를 주택을.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 파손 있죠. 2개 차입연체 밑줄 그어놓고 중과실 파손에 밑줄 그어놓고. 그럼 경과실은 아니라는 얘기네. 중귀한 과실로 그 목적물을 파손했다든가 또는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그다음 이제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제 9번이죠. 그거는 9번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제 그 7번에 있는 내용인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이런 계획을 고지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아니면 이게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부분 철거할 거다. 그다음에 또 재건축을 할 거다. 이런 거를 고지했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른다. 그럼 이거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철거가 있죠, 지금. 그럼 일부 철거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멸실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일부 멸실하고 대부분 철거입니다. 그럼 일부 철거 갖고 안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멸실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멸실. 멸실은 당사자의 의사로 건물이 부서진 게 아니죠. 제3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제 부서진 건데 그러니까 그 주택에 아주 나쁜 놈이 살고 있어갖고 거기 벼락 맞았어, 주택이. 그래갖고 일부가 멸실된 거야. 그럼 이거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일부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서 철거하는 거죠, 지금. 철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해야 돼요. 감 잡혀요? 그렇게 이제 구분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8번에 있는 내용인데,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내가 살 거거든? 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있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거주함을 이유로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계라는 말 아시죠? 직계라는 말은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부모가 계시죠? 이 위에 조부모가 계시죠? 이거고 그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있죠? 그다음에 손이 있죠? 이렇게 된다. 이게 직계 존비속이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존속, 밑에는 비속 이렇게 부르고 옆으로 뻗어나갔죠? 그럼 이걸 반계라고 그래요. 반계. 반계. 이걸 직계라고 그러고 옆으로 뻗어나가면 이걸 반계라고 그래요. 반계. 이게 잠깐 뭐 시간 많으니까 잠깐 참고해 볼까? 백부가 있죠. 백부. 그다음에 숙부가 있죠. 삼촌.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알아두세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촌수 상식적으로 숙부는 삼촌이죠. 그죠? 우리 촌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세수를 합한 촌수 개념을 쓰고 있어요. 세수를 합한. 세수라는 게 요게 세수예요. 1세대죠? 1세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세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촌수계산법이 그렇게 됩니다. 숙부하고 나를 촌수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원줄기가 숙부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조부모. 원줄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숙부와 여기 조부모 있죠? 이 두 분은 한 세대죠, 지금. 그럼 이게 1촌. 1촌. 그 다음에 조부모하고 나는 한 두 세대죠, 지금. 그러면 2촌이에요. 1촌, 1촌이니까 2촌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나오는 2촌 사이예요. 2촌 사이입니다. 그럼 모두 합쳐요. 그럼 몇 촌? 3촌이죠. 그러니까 숙부하고 나는 3촌 사이예요. 이해되세요? 숙부 아들 있죠? 숙부 아들은 나하고 사촌이죠. 사촌이에요. 왜 사촌인지 아시겠죠, 이제? 나하고 야는 원줄기가 조부모죠.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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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촌이잖아요. 합치면 4촌. 그렇게 계산해요. 맞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는 촌수계산법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배우자 있죠, 배우자. 내 처. 내 처는, 배우자는 무촌. 왜 무촌이라고 그래요? 돌아서면 남보다 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배우자는 촌수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촌이라는 거야. 배우자.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피가 섞였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친척. 친척이라고 그래요. 이걸 친족.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 그렇게 부르고 인척이란 말 있죠. 인척.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 이걸 인척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배우자의 혈족. 내 처에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배우자의 혈족이죠. 그럼 이분들은 나랑 인척. 이해되세요? 인척의 촌수는 이거 처의 촌수와 똑같아요. 그럼 장인은 나랑 인척 몇 촌? 1촌. 1촌. 처하고 장인은 1촌 사이잖아요. 그죠? 형제는 몇 촌인지 아십니까? 2촌이에요. 형제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은 내 부모로부터 나왔죠? 1촌, 1촌이잖아. 2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동생의 와이프, 처예요. 나랑은 인척 사이죠. 혈족의 배우자. 맞죠? 혈족의 배우자 인척. 그러니까 형수, 제수, 처남, 처제, 매제 전부 다 인척이에요. 참고하세요. 살아가면서 이게 민법 친족상속편에 나오는데 친족상속편에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얘기 나온 김에 했습니다. 그러면 직계선상으로 움직였다. 이분들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제 자매가 거주함을 이유로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이 많은 게 그거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안 돼요.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장인 장모가 산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거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말이 굉장히 많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거 물어보시대. 그러면 공동명의로 했대. 임차인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거야.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공동명의로 한다면 이제 그렇게도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몰라요, 그랬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요. 나는 법이 없는 내용은 몰라요. 그냥 답이. 예. 그러니까 몰라요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시험에 대비한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담으로는 해드리지만 자, 그래서 직계존비속이어야 된다. 그럼 형제자면 안 되고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안 살았어요. 직계존비속이 안 살았다. 손해배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환산차임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거든요. 그래갖고 환산시켜요. 그 3개월분 환산차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죠. 지가 안 살고 세를 또 놓은 거야.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냈던 환산차임 있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킨 걸 환산차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월세 합쳐가지고 환산차임인데 그거하고 내가 냈던 거 있죠. 쫓겨난 임차인이 냈던 환산차임. 그 차액분의 몇 년? 2년분. 2년분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있죠. 이사 감으로써 이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항상 우선인데 약정이 없다면 3개월 후 환산차임과 그 다음에 2년분의 차액분, 그 다음에 임차인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액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요, 1회만 허용합니다. 딱 1회만. 요 1회만 허용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묵시갱신이 된 거예요. 또 묵시갱신이 또 됐어요. 6년 살았죠 지금. 이제 임대인이 그럽니다. 나가라. 이제 나가라 이래요. 그럼 임차인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애만 하면 안 돼. 아직 안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회를 딱 허용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갱신 요건 이제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2년 했죠.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갱신 요건 행사하게 해버려요. 바로. 묵시갱신 안 되게. 행사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를 허용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회한 행사가 허용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임대차 끝남과 동시에 동일 조건 재임대차항소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간주가 되고 이때 지가 살아보니까 좋았죠. 대신 갱신료로 받아들이되 월세와 보증금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묵시행신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묵시행신은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대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임차인의 갱신료로 갱신이 되니까 갱신료로 받아들이되 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감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은 2년을 본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좋아가지고 갱신 요구했거든요. 이제 또 임차인이 나갈 일이 또 생긴 거야. 그럼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럼 이 통지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통지 받았죠? 3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또 발생합니다. 이건 묵시갱신과 똑같죠? 자,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법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해지, 그죠? 안 맞는 것 같죠? 이거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갖고 민법상 대원칙인 금반원, 지가 좋아가지고 살겠다고 한 거 아니야.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참 이거 보고 놀랬는데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해버리면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해지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됐던 갱신료로 갱신했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한번 예를 들면요. 실무에서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뭐 이런 얘기 헷갈리니까 하지 말라고 막 어떤 분이 그러는데 난 그래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뭐 재작년 정도에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송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2평의 신축이 2억 정도였어요. 전세가 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5억으로 올라간 거야. 전세가가. 그럼 계약 만기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만기가 왔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세가 5억이야. 근데 임차인이 더 살겠대. 그럼 5%밖에 못 올려. 증액제한이 5%잖아 이거. 그러면 2억 천이나 됩니다. 근데 시세가 5억이야.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나가. 내가 살 거니까 나가. 무조건 나가라 이거야 그냥. 무조건 빼래. 그럼 임차인은 솔직히 2억까지 어디 가서 얻지도 못해. 송도 나가야 돼 이제. 그죠? 거기서 못 얻으니까 그 돈 안 돼. 아니면 대출 당겨야 되지. 맞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갖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비워도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세를 다시 나. 5억인데 뭐. 이해되세요? 그렇게 역효과가 났어 이게. 나가라. 그냥 배째라 이거지.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아주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소송 걸어요. 손해배상 하라고 합니다. 소송 걸어요. 근데 대다수 임차인들은 귀찮은 거야. 그죠?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이거.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이 그랬습니다. 이제 거꾸로 역전현상이 벌어졌어. 자, 5억에서 이제 떨어졌어,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2억이 된 거야, 이제 다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대인은 5억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죠, 지금? 썼어. 근데 2억이 된 거야. 3억 대출 받아서 돌려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 나가지 말라고 살살 빌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임차인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지 또. 나 나갈 거거든? 이거 3억 이자 계속 네가 이자 줘, 그럼. 이게 역전세예요. 역전세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안 나가게 해놓고 2억으로 해주고 3억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이 대신 주는 거야, 거꾸로. 월세 주듯이 주는 거야. 또 요즘 그 이자 엄청 세잖아. 그냥 대출이자 보통 한 9%나 10% 잡아도 8%만 잡아도 장난 아닙니다. 3억을 연이율을 8%딱 잡으면요. 3824 240만 원이야 이거. 맞아요? 240만 원 월로 12달 딱 나면 이거 한 달에 얼마? 20만 원이에요. 이거 거꾸로 주고 있는 거야 임차인한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40 맞나? 2400인가? 2400이죠? 어떠지? 적다 해서 내가. 그러니까 200이죠 이거.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없지. 빼줘야 되니까. 빼줘야 돼요. 그러면 대출 받아갖고 빼줘야 되는데 물론 어디다 지가 썼지만 그죠? 요즘 대출이율도 장난 아니잖아. 내가 대출을 얘기한 적 있죠? 나도 대출이율이 지금 2배가 올랐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그거 갚아버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실 신용이 좋은 사람이거든. 좋게 생겼잖아. 근데
이 학원 강사들은 신용 1등급이 절대 안 돼. 그 신기하던데. 어쨌든 정식 직장이 아니라 그런가 봐. 이 떠돌이 보따리 장사라 그런가 봐.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신용 1등급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난 깜짝 놀랐다니까. 맨날 뭐 그 이자 요만큼 내다가 막 이만큼 내라 가니까 와 그러면 몇 억씩 빌린 사람이 이거 어떡하나? 그 생각 많이 들더라니까 이게. 그리고 어쨌든 뭐 얘기가 30%를 늘었는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 점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